지금은 여러분들이 120시간 실습을 하지만 앞으로 들어오는 친구들은 이제 160시간을 하고 플러스 알파로 저 시간을 정확히 까먹었는데 30시간인가 40시간 세미나를 해야 된다. 이제 규정이 바뀌어가지고 네, 그런 세미나 한 일환으로서 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아마도 실습 세미나는 선생님마다 조금 다를 거예요. 학교마다 좀 다르고 왜냐면 다르다는 말은 갖고 있는 선생님들마다 갖고 있는 전공 선생님마다 갖고 있는 생각 선생님마다 갖고 있는 경험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걸 통일적으로 전달할 수는 없다고 봐요. 그리고 통일하는 게 더 이상하죠. 그래서 제가 저부터 소개를 시켜드리자면 우리 학교가 이제 사회복지 융합전공에 동시에 행정학과라는 포맷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백그라운드 자체가 행정학과로 들어오고 그 와중에 공공정책과 사회복지를 전공하는 학생으로 나뉘고 사실은 이제 행정을 공부하는 학생들도 꽤나 많은 수업을 사회복지로 듣고 사회복지 융합전공을 선택한 학생들도 절반 가까이는 행정 수업을 듣습니다. 저희 학교의 특성이 좀 그래요. 그래서 일반 다른 학교랑 좀 차별점 보통 여러분들은 제가 부산 시내에 있는 거의 대부분 학교의 사회복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런 시스템을 사용하진 않습니다. 뭐 학부로 들어가면 학부로 들어가고 학과로 들어가면 학과로 들어갔기 때문에 내가 처음부터 어떤 거를 설정을 하지만 우리 과 학생들은 하다가 아니면 다시 오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유로워요. 교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짜증나고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어쨌든 뭐 저희 과가 그런 식으로 돼 있다고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이제 원래 학부로 행정학을 했고 석사 박사를 사회복지를 전공했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복지 영역 안에서도 사회복지 그러니까 제가 타이틀은 이제 뭐 노인복지 이렇게 돼 있지만 저는 노인복지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사실은 건강을 하고 싶었어요. 노인층이 건강에 가장 민감한 대상이라서 제가 노인복지라서 타이틀로 돼 있었지 한국에서는 건강복지라는 타이틀이 없습니다. 미국 가면 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건강복지, 건강 쪽을 많이 연구했던 학자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이런 실습 세미나 관점은 건강에 초점이 주어져 있습니다. 노인, 아동, 장애 이쪽이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과서에 없는 내용을 제가 공부를 해왔다고 생각하시면 조금 편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건강복지 영역을 카테고리를 만들어 달라고 연구재단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조만간 내년에는 건강복지라는 영역이 따로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요. 특히 코로나 이후에 제가 이제 그전까지 계속 복지 영역에서 건강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콧방귀를 꼈거든요. 도대체 보건 영역이지 도대체 왜 복지에서 건강을 다뤄야 되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역으로 질문했고 제가 뭐라고 떠들려고 했지만 귀찮아서 대답을 안 했어요. 근데 2020년 이후 놀랍도록 더 이상 이런 대답을 할 필요가 없어요. 누구나도 건강이 복지 영역에서 너무나 중요한 건강 자체가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꿔놓는 정도의 메가톤급의 어떤 파워를 갖고 있다는 걸 이제 사람들은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서양에서도 이런 것을 준비는 하고 있었지만 완벽하게 체제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더 이상 건강이 얼마나 우리 사회, 경제, 문화 시스템에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는 말할 필요가 없죠. 1940년, 50년 그 전까지 퍼블릭 헬스라고 불리는 공공보건 영역이 세상에서 가장 어떤 큰 작용을 했는데 그게 어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의료나 기술의 발전 덕택에 우리가 전염병에 대한 공중보건에 대한 의식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의학 시스템 자체를 보고 있으면 흔히 말하는 personalized medicine, 개별 맞춤 의학이 발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전염병, 질병은 아주 후진국 사람들에나 걸리는 아주 특이한 경우만 걸리는 발생해봤자 금방 해결되는 영역이 무엇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절대 그렇지 않은데 제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2019년 수업 시간에 했어요. 조심해라. 언젠가는 온다. 반드시 온다. 진짜 1년 만에 올 줄 몰랐어. 제가 1년 만에 올 줄 몰랐어요. 입이 방정이라고. 내가 함부로 배워가지 말고 항생제 함부로 그러면 너무 많이 맞지 마라. 정말 대재앙이 오면 너희들 진짜 큰일 난다는 말을 끝내자마자 6개월 1년 만에 코로나 사태가 터져버렸어요. 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제가 그런 이야기를 조금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의 우리 사회복지라는 영역에서 건강 그리고
조금 더 나가서 앞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 우리가 이제 AC라고 부르죠. 애프터 코로나라고 부르는 AC라는 영역, 뉴 노멀 시대에 우리의 삶, 복지, 그리고 실제 이제 앞으로 여러분의 무엇에 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던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답을 하면 좋겠지만 답을 못 할 거예요. 어차피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간단하게 몇 가지 통계 정도 봅시다. 오늘 날짜의 자료입니다. 여러분 온다고 제가 일부러 이렇게 오늘 날짜 데이터를 갖고 왔어요. 이 동그란 게 뭐냐? 지금 발생률이에요. 코로나 케이스 좀 잘렸는데 컨펌드 케이스라고 코로나가 지금 발생한 전체 양입니다. 물론 이 중국 이쪽에는 정확하게 제가 믿지는 못하겠지만 어쨌든 얼추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주로 유럽이랑 미국, 이게 원이 크면 클수록 많다는 거죠. 이쪽 남미 영역도 아시아는 조금 적고 대부분 유럽, 뭐 이렇게 동유럽, 서유럽, 중유럽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번져가고 있어요. 보통 추이를 보게 되면 예전에는 아시아 이쪽에서 시작했다가 이렇게 넘어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다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지금 아시아 요 정도 빼고는 전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지금 데스만 보더라도 얼마인가 이게 좀 오래 나오시는데 65만 명 정도가 오늘 날짜로 죽었습니다. 물론 이 숫자는 증가하고 65만 명이에요. 6만 5천 명, 6,500명, 65만 명 정도면 웬만한 전쟁이 나도 이 정도는 죽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불과 코로나 사태가 터진 지 한 7개월 정도 만에 65만 명. 달로 따져볼까? 달에 10만 명 정도가 꼬박꼬박 지금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실상 전시 상태라고 보셔도 큰 무방하지가 않아요. 달에 전 세계에서 10만 명씩 죽습니다. 이 정도는 전쟁이죠. 우리가 지금 어떤 면에서는 4차 세계대전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들이 많이 덜 걸리고 안 죽고 한다고 해서 멀쩡하다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돼요. 자, 한 세계 지금 20대 이렇게 지금 질병별로 보면 1위가 참 미국은 이상한 데서도 1위를 해요. 항상 걔들 항상 1위 하는 거 좋아하나 봐. 미국, 브라질, 인디아, 러시아 쭉 이렇게 보면 어쨌든 인구가 많은 나라 위주로 그리고 유럽 위주로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이거 데이터 처음 봤을 때는 한국이 한 8, 9위 정도 있었는데 한 2달 사이에 다행히 한국은 20위권 안에도 없습니다. 꽤나 괜찮아져 있는 수준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근데 문제는 이 수치가 그렇게 긍정적인 신호를 사인을 우리한테 보내고 있지 않다는 거죠. 계속적으로 그래. 치즈 이렇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런 나라들 보더라도 여기도 지금 증가하고 있죠. 뉴데스 같은 게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멕시코 지금 853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수치. 다행이에요. 근데 제가 이 데이터 처음 봤을 때 이거 다 빨간불 했어요. 근데 그나마 조금 돌아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추이를 한번 볼게요. 한국이랑 미국만 좀 가지고 왔어요. 1일 사망률 추이가 우리가 피크라고 부르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3월쯤에 피크가 한번 쳤었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제 기억에 한 4월 28일인가 그때 피크를 쳤던 것 같아요. 1일 피크를 치고 나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지만 이게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이렇게 되고 있어요. 정선에 대한 설명 조금 이따가 할게요. 전체 사망률 봅시다. 전체 사망률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어느 시점에서도 계속 올라가고 있는 것.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거리 지수를 보면 떨어지는 게 사회적 거리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회적 거리를 많이 줄였다가 차츰차츰 많이 늘어났다가 차츰차츰 줄이고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사회적 거리가 굉장히 크게 늘어났다가 차츰 이렇게 상태로 회복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 이렇게 보더라도 이 수치까지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시작됐던 그 수치까지 가려면 최소한 암이 발라봤자 1, 2년 이상 더 걸리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우리는 녹색 점선으로 되어 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붉은색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유니버셜 마스크라든지 이게 맨데이트 이징인데
쉽게 말할게 이렇게 녹색일수록 더 강하게 마스크를 이렇게 착용하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 안 끼게 되면 KTX 같은 거 타고 올 때 마스크 안 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쫓아보냅니다. 법으로 그렇게 돼 있죠.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마스크를 좀 완화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점선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가정이에요. 모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왔던 이 사망률부터 1일 사망률까지 전부 다 우리가 이런 만약에 유니버셜 했을 때는 떨어지지만 일반적으로 했을 때는 뭐 이렇게 차이 나는 것들이 정부가 어떤 식의 정책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사망률, 1일 사망률, 전체 뭐 사회적 거리 같은 게 다 조정이 된다는 게 이 지표를 통해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한국 같은 경우는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3월 좀 끝났을 때 한 번 정도 사회적 거리 두는 걸 좀 많이 풀었고 나서 그 다음 달인가? 그 다다음 달인가? 바로 터졌죠, 이태원. 그죠, 바로 터졌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했는데 그때 어떤 정부 당국이나 이런 게 조금 놓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아직도 발생하게 되면 강하게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이러한 것들을 낮추려고 하는 기본적인 노력입니다.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여러분들이 이 정도 수준에만 좀 알고 있으면 이런 코로나 지금 현 양태 정도는 알 수 있다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럼 사회적 거리가 도대체 이게 뭐냐라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턱스바드 캠브리지 교수님이 지난달인가 이제 나온 퍼블리시된 페이퍼예요. 제가 이 페이퍼 보면서 굉장히 공부도 많이 하는 동시에 좀 나름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자, 이 점선이 있고 검은선, 그러니까 점선이랑 뭐 이 높은 푸른색 있어 두 가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선 같은 경우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놔뒀을 때입니다. 그냥 놔뒀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기 이게 I라고 하는데, 이거 쉽게 말해서 죽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많이 죽어요. 많이 죽습니다. 그리고 빨리 회복돼요. 쉽게 말해서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살면 한국 인구 중에 한 대충 한 10몇만 명, 20만 명 죽고 나면 1, 2년 안에 금방 회복됩니다. 왜? 집단 감염, 면역체계가 형성돼서 herd immunity라는 게 형성돼서 금방 해결돼요. 근데 문제는 여러분 친구, 언니, 오빠, 부모님 중에 한 명은 다 죽겠죠. 그럼 더 죽어요. 그러면 금방 해결된다. 니들이 죽든 내가 죽든 해결됩니다. 곧. 그러나 우리가 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이렇게 만들어 보면 적게 죽는 대신에 굉장히 늦게 회복할 거예요. 적게 죽는 대신에 굉장히 오랫동안 고통받습니다. 선생님께서 적어놨어요. 이렇게 쭉 읽어보면 정도 여러분 알겠죠? 이 커브가 플랫할수록 평평할수록 더 평평할수록 more infection 한다고. 더 평평할수록 more severe health consequences, 더 심각한 건강 문제가 일어난다고 원문에서 정확하게 적어놨어요. 네.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를 한다는 뜻은 우리가 가늘고 길게 아플 거고 가늘고 길게 고통스러울 거라는 예측을 지금 담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열심히 할수록 빨리 회복된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 다음 망상을 갖고 있으면 여러분만 고통받습니다. 우리가 사회적 거리를 더 할수록 세상은 더 길게 아플 거예요. 단 덜 죽겠죠. 이게 되게 키 이슈예요. 우리는 짧게 완전히 크게 아파서 엄청 아파서 많이 죽고 빨리 회복할 것이냐, 오래 아파서 천천히 회복할 것이냐 라는 두 가지 이슈 중에 우리는 후자를, 전 세계적으로 후자를 선택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지만 그러면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길게 간다고 3개월, 6개월이 아니고 1년을 될지 2년이 될지 4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모른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즉 여러분의 이 삶이 1년이 될지 3년이 될지 5년이 될지를 모른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년쯤 되면 끝나겠지라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그거는 망상이에요. 아무 근거 없는 망상입니다. 지금 백신 개발이 뉴스를 제가 갖고 왔는데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제가 이거를 PDF로 보내주든 할 때 한번 보세요. 지금 백신 개발 단계가 정말 사상 초유의 벌써 3상까지 지금 했다고 첫 번째 기사가 나와 있어요. 3상 기사가 지금 떴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어떤 백신 개발은 1상, 2상, 3상으로 갑니다. 근데 잘 들어보세요. 3상을 했다고 해서
그 약이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고요. 굉장히 백신 개발 사례를 보면 3상까지 하고 나서 다시 부작용 때문에 다시 백으로 간 케이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거의 지금 이 백신 때문에 전 세계가 미친 듯이 해가지고 6개월 만에 아마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정도의 속도로 지금 백신 개발을 하고 있지만 이게 완벽하게 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설사 백신이 개발된다 손 치더라도 부작용 없는 백신인지는 몰라요. 부작용까지 나올 때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어요. 부작용이라는 게 원래 약을 맞고 나서 1년 뒤에 나올지 3년 뒤에 나올지 10년 뒤에 나올지 모릅니다. 몰라요. 물론 지금 당장 죽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때로는 정말 더럽게 저녁 없으면 죽는 것보다 못한 부작용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단시간에 3개월 안에 6개월 안에 내년에는 다 해결되겠지라는 생각을 가지는 건 제 생각으로는 굉장히 큰 착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 준비를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 겁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제 데이터를 갖고 지금 이야기하는 이유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무슨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인생이 굉장히 바뀔 수도 있고, 그리고 까놓고 얘기를 하자. 나는 그냥 살면 돼. 앞으로 당신들은 졸업도 해야 되고 취업도 해야 되고 앞으로 뭐 결혼도 해야 되고 뭐 결혼하는 상관없어. 뭐 어쨌든 한다면 그런 걸 머릿속에 있는 친구들이라면 그걸 앞으로 준비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3년, 4년, 5년을 간다면 그걸 준비하는 사람하고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봐요. 자, 그래서 만약에 이제 생각해봅시다. 코로나가 이렇게 길어졌다고 치자. 다행히 오늘부터 한 모든 이야기는 코로나와 있어도 뭐 계속 지속돼도 적용되는 말이고, 빨리 내년에 정말 놀라운 백신이 개발돼서 내년부터는 그냥 큰 문제 없이 끝내도 여전히 통용되는 이야기를 지금 할까 합니다. 코로나 이전에 2019년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2019년으로 백해봐요. 2019년에서 가장 많은 단어가 나왔던 말은 여기였어요. 4차 산업시대. 그죠? 코로나 이전에 뉴스에서, 여러분들 입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나왔던 말은 4차 산업시대였어요. 근데 내가 학생들하고 친구들하고 물어보면 4차 산업시대의 본질에 대해서 물으면 거의 태반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4차 산업시대 그러면 뭐 대부분 이런 말이에요. 스마트폰 뭐 어쩌라고, 스마트폰 어쩌라고, 정확하게 말을 해주면 답을 몰라요. 자, 우리가 산업시대의 꽃은 자동차였습니다. 4차 산업시대의 꽃은 스마트폰이라고 불러요. 이 둘의 차이가 뭘까? 이 둘의 차이가 뭘까요? 도대체 이 둘의 차이가 뭐길래 이놈의 4차 산업시대를 사람들이 그렇게 부르짖고 있었을까? 도대체 스마트폰이 뭐길래? 스마트폰이 뭐죠? 여러분, 스마트폰 뭐야? 여러분, 스마트폰은 뭐 할 수 있어요? 당신 스마트폰은 뭐해? 정보를 찾거나 뭐 아니면 뭐 필요한 그런 데이터를 수집하거나. 오케이, 정보 찾는다. 오케이, 이 친구 스마트폰 뭐 할래? 카톡 좋아. 옆에 이 친구 스마트폰 뭐 할래? 쇼핑? 오케이. 옆에 스마트폰 뭐 할래? 오케이, 좋아. 여기 SNS. 거기 카톡 있잖아. 그런 거. 뭐 인스타 뭐 그런 거. 오케이. 유나 뭐 스마트폰 뭐 할래? 오케이. 자, 만약에 내가 여러분 질문 드릴게요. 스마트폰이 없다면 이 각각의 것을 어떻게 할 거예요? 자, 유나 어떻게 할래? 스마트폰 없으면? 오케이, 그만 컴퓨터로. 자, 스마트폰 없으면? 인터넷으로. 스마트폰 없으면? 컴퓨터. 스마트폰 없으면? 생각 없어? 자, 스마트폰이 없다면 여러분은 이 기능을 하는 각각의 물건을 샀을 겁니다. 내 얘기할까? 예전에 내가 중학교도 아니라 고등학교 공부할 때 샀던 것 중에 하나가 전자사전이었어요. 여러분 샀나? 네. 좀 우리 세대가 그래도 좀 아직까지 같이 가고 있네. 네 초등학교 친구들한테 물어봐. 아무도 전자사전이 뭔지 몰라. 초등학교 애들한테 전자사전 내가 물어봤어. 모르는 애가 태반이에요. 내 조카한테 물어봤거든. 전자사전 알아보면 뭔지 모른대요. 뭔지. 전자사전이 뭔지 몰라요. 아직도 써 그거? 아니, 초등학교 애들한테 애들한테 물어보면 뭔지 모른다니까. 전자사전이 뭔지.
그리고 옛날에 그 동영상 보는 게 뭐지? 그 동영상 보는 기기, PMP. 아, PMP. 뭔지 몰라. 뭔지 몰라, 이거. 뭐예요? 뭐 이렇게 아이패드에 물어, 애들이 나한테. 뭔지를 몰라요, 아예. 또 뭐 있지? 그거 알아? MP3. 있었지? 애들 MP3 뭔지 몰라. 초등학교 애들한테 MP3 물어봐. 뭐예요? 할 거야. MP3 그러면 파일? 뭐 이렇게 물을 거야. 뭐 아이리버? 뭐 하든 막 딴소리 할 거야. 물어봐. 혹시 집에 조카들이나 있으면 한번 물어보라고. 이게 뭔지. 무슨 말인지 아니? 이게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요? 내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요?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다 실험했다는 뜻이에요. 그 회사가 다 망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안 샀기 때문에 거기 일하셨던 모든 분들이 실험했다고, 실직자가 됐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게 되면 자동차 바퀴도 있고요. 자동차 안에 좀 부품이 몇 가지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대충 때려서 한 2만 가지가 치자. 그럼 2만 개 정도의 직업이 있어요. 왜 만들어? 일단은 MP3 회사 망했죠? 전자수첩 회사 망했어요.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샀던 전화번호 입력하는 수첩도 있어. 언어 안에? 야, 뭔가 나랑 같은 시대를 하는 너무 마음이 기뻐. 내 말을 이해. 내가 이걸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설명하면 애들이 진짜 뭐지? 라고 나를 볼 건데 아직까지 여러분과 나는 90년대생인가요, 여러분들? 근데 2000년 넘어가면 슬슬 이제 몰라요. 이제 시간이 가기 여러분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 회사들이 여기로 지금 와버렸기 때문에 삼성, 애플만 살아남지 나머지 모든 기업이 다 쫄딱 망했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필요가 없으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세계 최고의 스마트폰이 없었지. 폰에서 어딜까? 노키아였어요. 노키아 망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회사였던 넘버원이었던 절대 부동의 넘버원이었던 노키아가 그냥 한 방에 망했다고. 의미가 없었으니까. 자, 경영학 개념, UX 디자인의 개념에서 조금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에요. 컨버전스와 다이버전스 이야기를 할게요. 수렴과 발산인데 이걸 몰라도 돼요. 이게 몰라도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 학부 수준에서는 알 필요도 없는데 나같이 이런 거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를 하겠지만 여기 잘 봐. 이것만 이렇게 이렇게 벌어지는 것들이 직업이 많아진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수렴하고 다시 벌어지고 이렇게 돼요. 여기가 트리거, 그런 말 들어봤죠? 트리거라는 말. 책도 있죠, 트리거. 여기가 이쪽에 있는 게 솔루션이라고 해요. 솔루션과 트리거. 대표적인 트리거가 누구였을까? 잡스였어요. 만약에 잡스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지금 시대가 여기에 왔다고 생각해보자. 그리고 이 시대가 여기까지 다시 시작할 때까지 한 10년 걸린다고 생각해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 여러분들이 10년간 갈 때가 없다는 뜻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젠간 다시 이렇게 될 거예요. 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돌아올 때까지 언젠지 모른다는 겁니다. 4차 산업시대의 문제점이 여기 있어요. 예전에는 이 속도가 굉장히 빨라가지고 1, 2년 안에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컨버전스든 다이버전스든 상관이 없어요. 항상 직업이 늘어난다고. 근데는 여기서 여기까지 언제 올지 몰라. 이게 4차 산업시대의 기본 틀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할 때 한 2018년까지 그래도 우리는 해낼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2020년에 코로나가 터졌어요. 자, 나 코로나 이후에 학교 가서 수업 들었다. 손 들어봐. 나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자동차, 버스, 여행 더 많이 한다. 손 들어봐. 나 코로나 이후에 학원 더 많이 간다. 손 들어봐. 나 코로나 이후에 뭐 먹는 거 등등 외식 더 많이 한다. 손 들어봐. 아무도 없죠. 다 실험했어요. 그만큼 일자리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안 그래도 지금 여기에서 여기까지 오는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코로나가 이 시간을 더 늘려놨다고. 언제 회복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까 사회적 거리, 저는 아까 소셜 디스턴싱을 보면서 제일 먼저 들었던 생각이 이거였어요. 아, 미치겠구나. 안 그래도 이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 늘어난 거리만큼 우리의 이 다이버전스를 만날 때까지는 더 걸리겠구나 라는 생각을 들었어요. 굉장히 슬픈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 지금 던지고 있는 거예요. 미안하지만 나는 밥 먹고 살 거야. 당신들은 어떻게 살 건지를 내가 지금 계속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 오늘 나랑 20-30분 떠들고 나서 집에 갈 때 반드시 생각해야 될 거는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정말 명확한 생각이 계셔야 돼요. 안 그러면 굉장히 여러분 삶이 우울해질 겁니다. 굉장히 우울해질 거예요. 자, 내가 이렇게 말하면 겁주는 것 같으니까 실제 근거를 댄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2015년 데이터를 볼게요. 미국이나 유럽 평균 보면 이거 로봇, 유럽에서 산업용 로봇 보급됐습니다. 미친 듯이 폭발하고 있죠? 네, 점점점 지금가고 있죠? 뭐 유럽과 이렇게 미국은 잘 나가는 나라니까 참고로 우리나라 로봇 지도 1등이에요. 우리나라는 10,000명당 710대를 보유해서 2등하고도 지금 잘렸는데 2등하고도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요. 한국이 탑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탑이라고 즉 기계가 당신들의 노동력을 대체하는 게 전 세계 탑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에 가장 직격탄을 받는 국가 중에 하나라면 노동력 관점에서 직격탄을 받는 나라 중에 하나를 찍으라면 저는 한국이라고 찍어요. 무조건. 왜? 이 구조를 본다면. 이 구조를 보고 제가 아니라고 대답할 수가 없어요. 만약에 코로나를 우리를 잘 극복해서 노동 생산력을 크게 늘릴 것입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제 입장은 거짓말이에요. 어떤 근거가 없어요. 제가 여러분 그런 근거를 가지고 오셔야지 믿어야 돼요. 이러면 제가 이런 말 할게요. 20대 학생들한테는 세상에 있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한테는 사기만 칩니다. 여러분한테 사기밖에 안 쳐요. 얼마나 순진해, 순수해. 대충 말해가지고 돈 뜯으면 다 줘요, 이렇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냥 뭐 대부분의 것들이 여러분 20대한테는 사기만 쳐요. 내가 사기를 당하기 전에 반드시 물어야 될 거는 완벽한 근거를 갖고 오라고 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근거 중심으로 세상을 보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맨날 사기만 당해요. 그럴 바에 나중에 나한테 돈을 줘. 그럼 내가 좀 더 괜찮은 삶을 이야기해 줄게. 그러니까 제발 이상하게 뭐 사주팔자 타로 이딴 거 보지 말고 맨날 그런 거 보고 있지? 다 사기 치는 거야, 너희들한테. 차라리 나한테 와. 나한테 5,000원만 주면 내가 되게 잘해줄게. 그거서 맨날 5만원, 10만원 갖다 박으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 거. 걔네들도 몰라. 알았으면 야 사주팔자 알았으면 코로나 예측했겠지. 왜 예측을 못해? 웃기지 않니? 그거 알았으면 어떻게 그걸 몰라? 그치? 아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사주팔자 믿는 애들 보면 약간 저는 정신분열증이 생각을 해요. 어떻게 이걸 믿고 있지라는 생각밖에 안 들어. 아니 그게 맞으면 2020년에 뭔가 대지가 일어날까 사람이 계속 나왔어야지. 너는 어디 못 갈 거야. 이런 말 아무도 한 적이 없잖아. 사주팔자 2018년 19년에 아무도 그런 말 없어요. 그래놓고도 열심히 믿고 있어. 또 갖다 돈 바치고 있어. 그래서 다 사기만 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사기꾼들한테 속지 마세요. 사기예요. 어떤 사기? 그럴듯한 사기. 과학이 아니면 과학처럼 보이는 것, 우리는 그래서 수도사이언스라고 부릅니다. 과학이 아니지만 사이비 과학을 수도사이언스라고 해요. 대부분 그런 것들은 사기, 우사과학은 다 사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제발 좀 사기꾼들한테 좀 용납당하지만 적당히 해요, 적당히. 매년 1월 1일에 심심풀이로 사주팔자 보게 너무 괜찮아. 그 사람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근데 뭔가 마음이 안 좋아. 어디 가니? 점 보러 가요. 타로 보러 가요. 이렇게 말해 학생들이. 근데 무슨 돈을 제대로 보고 있는 줄 아니? 희생자들, 사기 희생자들이 기자원들에게 봐요. 어쨌든 참고로 오랜만에 자주 봐요. 오랜만에 보고 내 친구 다 봐. 어떡하겠어. 나한테 5,000원 주면 내 더 할 수 있는데 아무도 나한테는 안 하더라고. 어쨌든 다시 원점 와서 이렇게 우리나라가 로봇이 있다는 말은 노동력이 대체된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실업할 확률이 그만큼 늘어난다는 뜻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실업률이 높은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고 코로나 이전에 4차 산업혁명 때문이고 그 이전에 학문적으로 이야기가 되면 우리가 컨버전스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앞으로 좀 유식하게 친구들한테 야 내가 왜 시절인 줄 알아? 컨버전스 했을 때 그래 한마디 해줘야 얼마나 좀 있어 보이니. 맨날 연예인 이야기 하지 말고 한번 좀 이런 이야기 좀 해볼만 하잖아? 맨날 첫날 이렇게 코로나 이야기하지 말고 코로나를 바라보는 그 이면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정도 고민해보세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그럴듯한 인간으로서 세상에서 우뚝 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하게 돼요. 그러면 도대체 누가 우리 이 세상에서 생존할 것인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누가 이걸 질문하고 또 대답은 누가 하고 누가 이런 것들은
도대체 어떤 영역이 있을까요? 철학적 질문을 지금 던질 수밖에 없어요. 왜? 예전에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 세대 쌍팔년도인데 그냥 살아요. 대학만 나오면 알아서 밥 먹고 삽니다. 그쵸? 제가 던지는 질문들은 이런 겁니다. 도대체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되고, 그 질문에 앞서 우리가 뭘 아는지 모르는지에 대한 영역부터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뭘 아는지 모르는지. 우리가 흔히 안다라고 말하는 것, 우리가 흔히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최소한 이 정도로 나뉘어져요. 야,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봐요. 여러분, 너 통계 잘해? 통계? 잘 모르지. 사람들은 통계 잘해라고 그러면 보통 잘 못해요라고 말합니다. 이게 내가 통계를 잘 모르는 것을 알고 있죠. 우리가 흔히 그걸 인지된 무지라고 부릅니다. 영어로는 non-unknown이라고 해요. 내가 그거를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걸 인지된 무지라고 불러요. 그러면 역으로 2019년 12월 30일까지 대충 그 정도 날짜, 코로나라는 게 이렇게 될 줄 알아도 아무도 몰랐죠. 그럼 뭐다? 미인지된 무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것. 아예 이게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나싱탈레브는 이걸 블랙스완이라고 불러요. 한번 들어봤나? 블랙스완이란 말? 블랙스완이 그런 거잖아. 옛날에 스완은 다 백조면 다 흰색이었잖아. 그런데 어느 날 검은 백조가 웃기잖아? 검은 백조. 얼마나 웃겨. 언어 모순이지. 검은 백조라는 게 어딨어. 근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정확하게 검은 백조가 발생하게 됩니다. 찾은 거지. 우리가 그걸 블랙스완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블랙스완을 발견하기 전까지는 그게 있는지조차도 몰랐어. 그런 상태. 물론 나싱탈레브는 2016년 7년 책에 이미 대질병이 일어날 걸 자기 책에 예언해놨어요. 글로벌 시대에는 분명히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어마어마한 질병이 있을 거라고 이미 했기 때문에 저는 코로나 사태를 블랙스완이라고 보지는 않지만 최소한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코로나는 블랙스완이 맞아요. 몰랐다고. 아예 존재 자체도 몰랐다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인지된 무지의 영역을 굉장히 높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이렇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한 달에 몇 권 보세요? 라고 물으면 대한민국 대학생의 한 90% 이상은 한 달에 한 번도 안 봐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이에요. 우리나라 국민 독서 통계가 있거든? 그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책 안 봐요. 절대로. 책은 뭘 봐. 대신 1년에 한 권 보니?라고 물으면 내가 한 권 봤나? 라고 말하면 대부분 우깁니다. 스스로를 속여요. 나 봤다고. 그냥 봤다고 좀 우겨요. 무조건. 안 봤지. 봤으면 그렇게 통계량이 나와야 되지 않는데. 여러분들은 대부분 책을 보지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는 책을 보라고 그렇게 해도 안 보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라딘이나 교보문고나 등등 사이트를 가서 책을 쭉 보다가 괜찮은 책 있으면 장바구니에는 좀 넣어두세요. 내가 그 책을 안 읽어도 좋아. 거기에 장바구니는 넣어주시고 1년 지나고 몇 년 지나면 그 장바구니에 한 달에 한 권씩 책을 넣어둔다면 1년에 12권, 10년이면 120권의 책이 장바구니에 있을 겁니다. 내가 읽지는 않았지만 내가 그 책이 있다는 건 알고 있죠. 이게 인지된 무지라고 부르고 움베르토 에코는 그것을 반서재라는 이름으로 씁니다. 움베르토 에코의 집에 가면 몇만 권인가 3만 권인가의 책이 있대요. 그 누군가 이렇게 물었대요. 에코 선생님, 움베르토 에코라는 사람 알아? 푸코, 장미의 이름 그 소설책 쓰신 분? 뭐 있어? 아까 뭐라고 상관없어. 어쨌든 되게 유명한 사람이. 그분한테 선생님 이 책 다 읽으셨어요? 라고 물으면 움베르토 에코가 이렇게 약간 이상을 쳐다보면서 약간 멍청한 듯 쳐다본다는 말이 있어요. 이 멍청한 새끼 이러면서. 책을 다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그 책이 있다고, 그런 책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큰 공간에서 책을 못 사둔다면 최소한 장바구니 안에 책을 넣어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의 반서재가 생깁니다. 여러분의 인지된 무지가 형성된다는 거예요. 내가 있다는 질문 이런 말을 왜 하냐면 여러분이
이게 없으면 질문조차 만들어내지를 못해요. 여러분은 질문을 만들 수가 없는 수준이에요. 왜? 여러분은 거의 이 수준에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수준에 있는 사람들은 질문이라는 개념 자체를 만들어내지가 못합니다. 최진석 선생님, 철학자 최진석 선생님이 이야기를 조금 빌려서 해볼게요. 최진석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하세요. Q&A, 질문과 대답이 있는데 질문과 대답이 함께 있다고 해서 그거 두 개가 같은 차원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한답니다. Question, answer. 근데 자, 간단한 수학 문제를 볼게요. 자, 2 곱하기 4. 자, 1 더하기 3. 자, 4 곱하기 4. 1 더하기 1. 2 더하기 2. 자, 방금 여러분들이 아주 좋은 대답을 했어요. 축하합니다. 굿드. 맞아요. 틀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방금, 혹은 이거 해볼까? 자, 오른쪽 손 들어봐요. 들어봐. 무슨 생각했어? 아무 생각 없지? 아무 생각 없지? 2 더하기 했을 때 무슨 생각했어? 2 곱하기 2 할 때 무슨 생각해? 아무 생각 안 합니다. 사람은 답할 때는 아무 생각 안 해요. 인간은 무언가 아는 걸 답할 때는 아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오른손 드는 것처럼 2 곱하기 4 할 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때 2 곱하기 1을 생각하는 사람은 그건 정신병이 있거나 천재예요. 왜 2 곱하기가 4일까라고 고민하면서 그것을 수식을 생각하고 증명을 머릿속에 하는 천재라는 거예요. 우리 그래서 천재 없잖아. 나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란 뜻이에요. 즉 내가 대답할 때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왜? 대답은 기능의 영역이에요. 오른손을 드는 것처럼 기능의 영역이라고. 사고의 영역이 아닙니다. 기능의 영역이고. 그러면 질문은 뭘까? 내가 질문한다는 건 뭘까? 생각한다는 거예요. 생각한다는 건 뭐다? 생각한다는 것은 내가 그것을 보고 관찰하고. 자, 생각해봐. 여러분들 뭐 여자친구 있는지 없는지 남친구 있는지 뭐 관심 없어. 일단 치자. 가상이에요. 사이버 애인. 일단 치자. 사이버 애인이 밤 12시에 갑자기 맨날 12시마다 통화를 하는데 갑자기 12시에 연락이 없어. 사라졌어. 그럼 뭐 카톡이 보내겠지. 너 뭐해? 보낼 거 아니야? 질문한다고. 왜? 관심 있으니까. 내가 그걸 예민하게 받아들여. 솔직히 나한테 클럽 간 거 아니야? 막 고민한단 말이야. 뭐야 이러면서. 내가 질문을 한다는 건 관심과 예민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질문은 내가 거기에 대한 격입니다. 격은 영어로 하면 오더라고 불러요. 규칙이에요. 규칙이라고. 내가 그것을 그렇게 바라보는 나의 시선이에요. 그래서 질문은 격의 영역이라고 하고 대답은 기능의 영역이라고 제가 말해요. 최지석 선생님이 하셨던 말을 제가 참 차용해서 하는 겁니다. 제가 되게 좋아하는 선생님이에요. 서강대학교 철학과 다니면서 내가 과감하게 난 다니기 싫어 때려치신 분 하나 계세요.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인격의 영역이 질문이고 여러분이 질문이 없다는 말은 여러분은 그래서 낮은 인격을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으로 부패했다는 뜻이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의 인격이 사유의 시선이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낮기 때문에 여러분 질문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 수업 들어가면 대부분 질문이 없죠. 내가 수업 시간에 뭐 질문 있는 사람 그러면 거의 없어요. 왜? 왜 그럴까? 왜 원장이 없을까? 여기를 학교를 관심을 두고 온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 왜 왔어? 수능에 맞춰왔지. 무슨 제가 요약본을 데리고 왔어. 나를 보고 난 꼭 저 선생님 밑에서 꼭 배우겠다. 제가 그냥 수능 맞춰서 왔어요. 그냥 여기 당연히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뭘 수업을 듣든 말든 내 관심사가 아니에요. 저 선생님이 뭘 말하다가 내 관심사가 아니라고. 그렇기에 질문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사랑하는 연인은 끊임없이 질문해요. 저 새끼들 뭐 없을까? 왜 대답이 없지? 끊임없이 질문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관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시겠어요? 내가 질문이 없는 건 내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내가 관심이 없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 거예요. 내 인격이 거기밖에 없기 때문에 질문이 없는 겁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질문이 없는 건 창의성과는 무관해요. 여러분의 질문은 여러분의 관심에서 나와요. 자, 그러면 누가 이렇게 갖고 있냐? 따왔어. 내가 구글에서. 인간의 예민한 사람이 관심을 가지고 질문한대. 관심. 예민한. 한국 사람들은 이 예민하다는 말을 되게 부정적으로 씁니다. 그죠? 부정적으로 했어요. 너 되게 예민하네 라는 말씀은 내가 오늘 뭐 말 잘못했나? 이렇게 쓰죠. 제가 예민함을 영어로
하면 clever라는 말을 번역이 됩니다. 예민함을 영어로 말하면 sensitive도 있지만 보통 clever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구글에서 clever person이라고 딱 치면 누가 나오냐면 이 사람이 나옵니다. 구글에서 clever person 치면 제일 먼저 이 사람이 나와요. 자, 이제 예민함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아인슈타인은 창의적인 인간이 아니라 극렬히 예민한 인간이에요. 어마어마할 정도로 예민한 인간. 우리는 그렇잖아. 그러니까 하늘을 보고도 예민한, 참 우주를 예민하게 느낀 거야. 전 우주를 너무 예민하게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저딴 질문이 나오는 거야. 저딴 질문이 이게 전 세계 역사상 가장 예민한 인간이에요. 우리 우주를 보면서 그런 느낌이 안 들잖아. 그런 느낌이 들어? 이 사람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질문이 던진 거야. 그리고 전 세계에서 내가 아는 가장 예민한 인간. 아시겠어요? 자, 우리가 예민하다는 것은 이런 얘기를 좀 할게요. Y축과 X축에 놔두고 내가 예민하다는 사람은 세상을 보고 관찰을 해요. 아인슈타인이 우주를 보고 관찰한 것처럼 관찰합니다. 왜 저럴까? 뉴턴이 사가 떨어지는 것처럼 왜 저럴까? 원시인들은 사가 떨어지면 땡큐 먹었겠지. 근데 아인슈타인 뉴턴이 떨어지면 왜 저럴까라고 봤어요. 아인슈타인은 하늘을 보면서 저걸 왜 저럴까? 혼자서 상상을 했던 거예요. 세상에 대한 관찰을 하고 그리고 관찰한 다음에 인식이라는 걸 만듭니다. 아, 이거지 않을까? 그 인식은 나에 대한 세상에 대한 도전을 봅니다. 난이도가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아, 뭘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는 또 다른 나의 예민성은 먼저 나를 찾아 들어가요. 나는 도대체 저 예민한 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냐? 도대체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냐? 그리고 나서 나의 부족한 능력, 필요한 능력을 키웁니다. 그리고 이러한 능력과 난이도와 기술이 만나는 지점에서 인간은 몰입을 한다고 해요. 플로라고 부릅니다. 몰입을 하고 칙센티미아는 몰입하는 인간을 행복한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칙센티미아가 주는 미덕은 인생에서 행복은 없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24시간 중에 몰입 얼마만큼 합니다. 너 아까 게임한 친구? 너 게임? 게임 몇 시간이야 하루에? 요즘은 나오는데 한다면 한 2시간. 그치? 네가 몰입했던 시간 2시간, 네 인생에서 행복했던 시간 딱 2시간밖에 없다는 거야 하루에. 22시간은 안 행복하다는 뜻이에요. 칙센티미아 이론에 따르면. 즉 칙센티미아는 인생에서 행복이 뭐냐고 묻는 게 아니라 인생에서 행복이라는 단위 상태는 없고 인생에서 행복감이라는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감정이 있다고 말하는 게 칙센티미아 이론이고 이 감정은 이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즉 내가 예민하게 세상에 대해서 관찰하고 받아들이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적응하려고 기술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는 것이 행복한 감정 상태고 이것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있는 인간이 비로소 자아를 성취한다. 그리고 그렇게 20년, 30년, 40년 살다가 어느 순간 죽기 직전에 과거를 회상해보면 그 정도면 행복한 인생이었지 라고 말하는 게 삶의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내 이야기를 왜 하냐? 여러분이 지금 오고 있는 도전의 난이도가 무지막지하게 높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예민성이 없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여기서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여기 있어요. 내 인식이 여기 있다고. 세상은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와중에 나한테 주어진 난이도는 미친듯이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예민하게 세상을 바라보지 않으면 코로나 사태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으면 나는 여기에 있다고. 혹은 이거랑 상관없이 내가 내 기술을 키우지 않고 여기에 붙어 있으면 나는 도태되거나 지루하거나 도태되거나 항상 불안에 떨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음이 불안하거나 취업을 생각하거나 세상에 대해서 불안한 이유는 나의 기술이 여기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난이도는 이만큼 올랐는데 나는 여기 있다니까? 이걸 이만큼 땡겨 놓지 않으면 여러분은 항상 그렇게 불안하게 살다가 돌아가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잘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예민하게 반응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관찰이 생기고 관찰한 다음에 질문을 던집니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수업 첫 시간에 지금 이야기했어요. 이 수업을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한테 스스로한테 던져야 될 질문은 뭐다?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그리고 나의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제가 질문하라고 했죠.
내가 예민하게 사회와 나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나는 언제나 불안하다고. anxiety, 불안과 짝의 친구가 뭔지 아세요? depression이에요. 우울과 불안은 항상 짝이에요. 이렇게 함께 다닙니다.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불안할 수밖에 없죠. 다시 볼게요. 내가 어떤 질문을 가지고 있냐보다 내가 뭐에 예민하게 반응하냐, 나는 뭘 관찰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럼 내가 관찰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 아까 최지작 선생님 말을 갖고 보면 격이라고 했죠. 격은 오도고 오도는 규칙이에요. 내가 세상을 그렇게 바라보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자, 이 습관들, 이 도전들을 제가 되게 좋아하는 장자님 말을, 이게 대붕이거든요. 큰 새, 엄청난 큰 대붕이라는 전설의 새예요. 어느 정도 크냐? 대충 따졌을 때 남구만 해요. 크기가 대충 남구만 합니다. 우리 남구만이요. 이걸 대붕이라고 불러요. 서유 1장 이야기를 쭉 이렇게 써왔어요. 이거 다 몰라도 되고 이런 얘기예요. 저 북쪽 바다에 곤이라는 어마어마한 몇 천리가 되네. 너무 크게 너무 커. 엄청 큰 곤이라는 물고기 있어요. 근데 이 곤이라는 물고기가 뭐 이렇게 있는데 어느 날 얘가 이렇게 막 회오리 치고 막 꼭대기를 막 바다에 막 3천리를 치고 올라간 다음에 이렇게 저 남쪽 바다로 이렇게 날아간대요. 뭐 되게 장자의 1편 보면 이 대부편이랑 제1편에 이렇게 쭉 나와요.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거 판타지잖아. 무슨 말인지 몰라. 물고기 엄청 큰 물고기 사는데 얘가 어느 날 비 오는 날 뭐 대부분으로 변신해서 날아간대. 끝이야 이야기. 이렇게 보면 그냥 판타지구나 넘겨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다시금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어마어마하게 큰 물고기라는 말은 여러분이 굉장히 안정된 상태에 있어요. 안정돼 있다. 그냥 큰 물고기니까 뭐 자기 주위에 뭐 덤빌 놈이 없지. 되게 안정적인 상태예요. 이 안정적인 상태에서 갑자기 하늘 위로 삼참이 회오리바람을 타고 올라가야 돼. 떨어지면 죽어요. 떨어지면 돼진다고 그냥 바로. 그러니까 직사해요. 그런데도 이 고통과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지 않으면 절대로 대붕이 될 수가 없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 모든 힘을 다해서 대붕이 돼야지 비로소 남쪽 바다는 그때 남명, 여기 남명자 천재라고 말했죠. 남쪽 바다 이상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남명조식 선생님이 호를 저기서 따오신 거예요. 혹시 조식 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칼을 차고 다니셨다고 하죠. 허리춤. 남명조식 선생님이 저 말을 항상 마음속에 새겼대요. 내가 주어진 수많은 고통을 감내하고, 중요한 건 내 상태가 지금 안정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불안한 게 아니라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큰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 혼신을 도전해야 된다고. 내 모든 걸 걸고 죽을 걸 감안하고 도전해야지 비로소 내 꿈에 향해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장자 1편에서 합니다. 장자가 이 말하게 되면 사람이 쫄아서 다 죽기 때문에 이렇게 판타지를 써놨어요. 장자책이 그래서 되게 좋아요.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되게 선생님께서 되게 설명해 주셔요. 이렇게 이솝우화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알고 나면 미칠 것 같아요. 장자를 읽고 나면 그날 잠을 못 자요. 내 꼬라지가 너무 웃겨가지고. 내가 지금 뭘까? 이렇게. 하물며 이 고온이라는 물고기, 이렇게 안정적인 물고기가 이렇게 살가는데 지금 코로나 사태 위에 이렇게 불안한 이 시점에서 니들은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장 선생님이 이렇게 물을 거예요. 야, 곤도 이거 땡덩덩거리고 잘 사는 애도 꿈을 위해서 저렇게 생명을 거는데 니들은 그렇게 불안한데 왜 그따위로 살아라고 이렇게 말을 던지셨을 거예요. 지금 살아계셨다면, 내 옆에 계셨다면 선생님이 너희들 보고 웃으면서 이렇게 했을 거예요. 약주 한잔 마시면서. 야, 너희는 곰보다도 못해. 너희는 지렁이보다 못해. 근데도 너는 이렇게 살래라고 던졌을 거예요. 이렇게 했겠지. 저기 부산 앞바다에 지렁이 한 마리 있었어. 뭐 이렇게 시작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우리 같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던졌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야기를 이제 마무리를 지으려고 하는데 이야기를 더 던져볼게요. 앞으로 우리한테 주어진 시대는 굉장히 험난하고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시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양한 제가 아까 자료를 던져드린 것처럼 이때 우리가 곰보다도 못한 훨씬 불안한 상태에 있는 우리가 그냥 있어도 죽을 것 같은 이 시점에서 우리는 남쪽 바다로 갈 건지 아니면 북명이라는 말은 차가운 바다예요. 북극해예요. 북명이 그대로 있을 건지에 대한 논점이에요. 나는 그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무언가를 위해서 새롭게 도전할 것인지에 대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러나 제가 이것만을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이제 남학생도 있고 여학생도 있고 한데 누군가 이렇게 말해요. 하늘의 별을 따주세요. 다시 나를 사랑한다면 하늘의 별을 따줘. 이렇게 말하면 네? 별 따주지. 나 따줄 수 있다고. 그럼 열심히 어디를 봐야 되겠어? 하늘의 별을 따려면 하늘을 봐야 돼요. 하늘의 별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몇 년을 열심히 살고 노력하고 딱 따오면 그게 뭘까? 별일까? 별 못 따지. 별 못 따겠다. 그렇지만 내가 딱 들었는데 별처럼 보이는 게 있어. 저기 에베레스트 산 위에서 들어올린 돌이에요. 그 사람은 하늘을 보고 갔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까지 갔었던 거예요. 내가 만약에 땅바닥만 보고 산다면 나는 평생 쓰레기밖에 못 주워요. 평생 땅바닥에 있는 돌밖에 못 줍는다고. 땅바닥에 있는 돌과 에베레스트 산 제일 꼭대기에 있는 돌이 같은 거예요? 같은 취급하나? 아니죠. 같은 돌에도 같은 돌이 아니에요. 그걸 같은 돌이라고 취급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인 거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던지는 질문은 그런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거냐?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뭘 보고 살 거냐? 다시 말해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사유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고, 여러분의 인격은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지금은 시대도 똑같다지만 앞으로 여러분 10년, 20년은 누군가는 하늘을 보고 열심히 달려가야 되고 누구는 땅만 쳐다보면서 그렇게 살 겁니다. 이거는 사회복지 영역을 넘어서 모든 영역에 통용되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은 어디로 지향하고 있냐는 겁니다. 돈? 성공? 모르겠어요. 그런 건. 나도 돈이 없기 때문에 나 되게 가난하고 저도 딱히 성공했다고 느껴본 적은 없지만 우리는 최소한 이렇게는 보지 말고 이렇게는 보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특히 이 코로나 시대, 제가 코로나 시대에 여러분들, 특히 20대 청춘들, 불안에 떠는 청춘들, 하루하루 집값이 올라가지고 난 절대 집 못 살 거라고 좌절하는 당신들에게 정말 던지고 싶었던, 그리고 위로해주고 싶었던 말은 우리 어디를 보고 살고 어디를 보고 살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는 뭘 보고 살아야 될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각자가 가지겠죠. 저는 연구자고, 연구자는 질문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래서 제가 던지는 질문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어떤 질문을 가지고 사시기를 진심으로 바래요. 이상으로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